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우리가 4-2의 구름 베어링에 여기까지 나갔었죠. 호칭 번호를 써서 이 호칭 번호가 뭘 의미하는지까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오늘 나가도록 하고요. 아직도 이제 코가 조금 약간 맹맹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호칭 번호는 앞전에 그 우리 책의 페이지로 보면은 2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번호는 이제 형식 기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치수 계열 기호를 나타낸다. 그래서 폭 계열 기호나 아니면 지름 계열 기호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에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앞에 거는 폭 계열의 기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름 계열의 기호다. 그래서 치수 계열의 기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안찌름 번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촉각 기호를 쓰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다 라고 하면, 앞에 6은 이제 형식 번호다. 깊은 홈볼 베어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뒤에 2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열 번호다. 그 폭계열이 이제 0은 주로 앞에 0인 경우는 생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폭계열이 0인 경우는 생략을 해버리게 되고, 이제 지름 계열만 쓴다. 그래서 여기 2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여기 두 자리 중에 폭계열이 0인 경우는 빼고 쓴다 이거죠. 0, 원래는 0하고 뒤에 지름 계열 기호를 쓰는 게 써주면 좋겠지만, 602 이렇게 써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0은 빼버린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08은 이제 안찌름 번호가 된다. 그래서 08 안찌름이 이제 8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40mm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C2는 이제 틈새기호, 보통급은 CN 보다도 작은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C2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P6는 정밀도 등급을 나타내더라. 6등급.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F684. F는 이제 궤도율 모양 기호를 표현한다. F는 이게 플랜지 붙임을 말하게 되고요. 6번은 형식 번호라는 거죠. 이 앞에 영문자 쓸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경우죠. 그래서 뒤에 6은 이제 형식 번호, 깊은 홈 베어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8 이렇게 썼네요. 그죠? 8은 계열 번호다. 지름 계열이 8인 거고, 폭 계열은 0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4는 안찌름 기호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4니까 이제 4mm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2 똑같네요. 틈새 기호. 그 다음에 P6 정밀도. 나머지 거기 책에도 예제 3번하고 4번, 5번 있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0페이지에 보면 구름 베어링의 수명과 전격 하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베어링도 수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 조건 하에서 이제 베어링 집단의 이제 한 90% 이상, 90% 이상
이제 피로 파괴 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이제 회전할 수 있는 총 회전수나 시간을 우리는 이제 구린 베어링의 수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어링도 당연히 수명이 있고요. 회전을 할 때 얘가 피로 파괴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거가 일어나지 않고 회전할 수 있는 총 회전수나 시간을 우리는 이제 구름 베어링의 수명이다. 회전 수도 당연히 정해져 있을 거고 그걸 사용하는 시간도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회전수에 대한 전격 회전 수명이 있고요. 회전이 돌면 회전수에 대한 전격 회전 수명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LM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전격 시간 수명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LH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회전수에 대한 전격 회전 수명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한 전격 시간 수명의 관계식을 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n은 이제 분당 회전수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이 관계식에 의해서 회전 수명과 그 다음에 전격 시간 수명 사이의 관계식이 성립이 됐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수명 그 전격 시간은 비례하죠. 그죠? 근데 회전에 대한 전격 시간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요 회전수 그 회전수 RPM하고는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격 하중은 결국은 이제 구름 베어링이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을 우리는 이제 전격 하중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격 하중에는 기본적인 이제 정격 하중과 그 다음에 기본 동정격 하중이라는 게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정정격 하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름 베어링이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이다.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거니까 정지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동정격 하중이라고 하는 건 구름 베어링이 회전 중에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어링이 안에서 회전할 거 아니에요. 그 회전할 때 회전하는 전격 하중을 우리는 이제 구름 베어링의 회전 중에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격 하중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응력을 받고 있는 접촉부 회전하는 게 아니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결국은 이제 최대 응력을 받고 있는 거는 접촉부에서 생길 거고 전동체의 그 연구 변형량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변형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변형량 그 다음에 이제 궤도를 통해서 이렇게 회전할 텐데 그 궤도률에 연구 변형량이 또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이 결국은 이 전동체의 지름이 변화를 일으킬 텐데 그 변화량이 만분의 1배 정도, 그러니까 이제 0.0001배로 되는 전격 하중을 이제 기본 정전격 하중 혹은 기본 정적 부하 용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베어링 축에 뭔가 껴 있으면
거기에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힘을 정지했다고 한다면 누르는 힘이든 뭐 어떤 힘이든 생길 텐데 그 힘에 의해서 이제 변형이 생기는 거죠. 접촉부에 전동체가 그 변형량이 아주 미세하게 존재할 텐데 여기서는 만분의 1 정도의 변화량이 생겨서 생기게 하는 그런 부하 용량을 이제 우리는 기본 정격 하중에서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정격 하중은 이제 회전할 때니까 외륜을 고정을 하고요. 외륜이라고 하는 거는 베어링의 외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륜은 베어링 속 안쪽에 그죠? 이렇게 베어링이 있으면 이 외륜은 고정되어 있고요. 이 내륜에다가 끼워서 이제 회전을 하고 있는 거를 기본 조건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어링이 이제 기본 전격 수명이 100만 번, L이 이제 10의 6승이다 이렇게 본 건데 어쨌거나 기본 전격 수명이 100만 번을 회전할 수 있는 방향과 크기, 방향과 크기가 일정한 하중을 기본 동전격 하중 또는 기본 전격 하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회전하고 있는 거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격 수명은 이 회전한 그 횟수, 회전 수를 가지고 따져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이제 등가 하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등가 하중은 우리가 이제 베어링에 작용하는 하중은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중을 받고 그 다음에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눌릴지가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 이제 상태에서 얻어지는 수명과 이 상태에서 이제 얻어지는 수명과 같은 값을 얻도록 이제 크기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베어링 중심에 작용하는 이제 상단 하중을 취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등가 하중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등가 하중도 정등가 하중과 동등가 하중이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등가 하중은 베어링이 정지되어 있고 혹은 아주 낮은 속도로 회전하는 경우 그때 이제 최대 하중을 받고 있는 접촉부에서 정지되어 있으면 뭐 눌려서 어딘가에 하중을 받을 텐데 그 경우나 아니면 천천히 돌 때도 당연히 하중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 하중을 받고 있는 접촉부에서의 이제 회전체하고 이제 궤륜 돌고 있는 이 궤도하고 왜 이제 연구 변형량이 이제 실제 하중 조건에 생기는 최대의 연구 변형량과 같게 하는 하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회전하든 정지하든 그 궤도에서의 이제 변형량이 존재할 텐데 그 실제 그 하중 조건에서 생기는 이제 최대 연구 변형량과 같도록 하는 하중이 이제 정등가 하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등가 하중은
이제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거는 방향과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하게 될 텐데, 이 동하중을 받는 베어링에서 실제 상태에서 얻어지는 수명과 그 다음에 같은 수명을 가지고 있는 하중을 우리 이제 동하중이다. 그래서 주로 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의 축 방향 등가 하중이 존재할 텐데, 그거는 두 개가 이렇게 플러스로, 그래서 반경 방향과 축 하중 방향이 더해져서 동 등가 하중이 계산이 되는데, 이때 이제 반경 방향과 축 방향의 하중 개수를 포함시켜서 계산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하중 개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중 개수는 결국은 이제 기계의 진동과, 그러니까 충격에 의해서 이제 운전 중에 베어링이 받는 하중을 주로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된 값보다 더 크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하고 또 실질적인 것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론적인 값의 하중 개수를 곱해서 실제 작용하는 하중을 구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하중 개수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실제 작용하는 거하고 이 하중 개수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론적인 하중과 실제 하중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하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론적인 하중에다가 그 다음에 하중 개수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럼 하중 개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동등가 하중을 보정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하중 개수도 중요하지만, 그 하중이나 이렇게 실제 하중과 그 다음에 하중 개수도 중요하지만, 이 하중 개수가 결국은 그 기계의 종류나 작동 조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얻어지는 그런 안전 개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하중 개수의 값은 거기 우리 252페이지의 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 표를 보시면 하중 개수가 우리가 실제 적용되는 예하고 상황에 따라서 충격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하중 개수의 이론적인 이제 등가 하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등가 하중이 있는데, 이거의 관계식은 결국은 얘도 마찬가지로 하중 개수의 곱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실제 등가 하중에 대한 값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어링에 이제 우리가 수명 계산이 있어요. 뭐 전체까지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우선은 이제 베어링의 수명 계산식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어링의 수명 계산이라고 하는 수명을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베어링이 받는 동하중 동등가 하중,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하중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P라고 놓은 거고요. 그리고 기본 이제 동 전격 하중을 우리가 C라고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동 등가 하중과 기본 동 전격 하중과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때 전격 수명 사이의 관계는 밑에 식과 같고요. 이때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전수를 나타낸다.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 그러니까 요건 시간이었잖아요. 앞전에 우리가 요 여기에서 전격 회전 수명과, 그죠? 이게 수명이에요. 그 다음에 전격 시간 수명의 관계식을 본 거예요. 그 관계식은 결국은 P하고 그 다음에 C하고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회전과 시간의 관계식의 이제 관계식이 존재하고요. 결국은 C하고 P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베어링의 상태, 그 종류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C하고 P라고 하는 거는 레이디얼 베어링에서는 이제 반경에 대한 방향 하중이고요. 그 다음에 스러스트 베어링에서는 축방향 하중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어링의 종류에 따라서 하중이 다른 거죠. 그래서 방향 하중과 그 다음에 축방향 하중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볼 베어링에서는 요 R값이 이제 3이고요. 그 다음에 롤러 베어링에서는 이제 10을 3으로 나눈 값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정하에 계산을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어링의 수명 계산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53페이지에 수명 개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 개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훑어보세요. 뭐 이거 중요한 건 내용은 아니어서 너무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회전 단위의 수명 식을 시간 단위의 변화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결국은 수명 개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 개수하고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관계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한계 속도 지수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계 속도 이제 개수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결국은 요 그 베어링이 고속 회전을 하게 되면 그 마찰에 의해서 우리가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온도가 상승하여서 그 베어링 사이에 보면 윤활유들을 넣게 되잖아요. 그 윤활유가 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워낙 빨리 돌면 그 윤활유가 그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에 의해서 타버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 우리가 베어링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장시간 운영을 해서 운동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제 가능한 속도의 한계값이 존재할 거예요. 그죠? 뭐 어느 정도 빠르면은 안 돼, 너무 빠르면 안 되고, 그다음 어느 정도 빨리 돌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한계값이 존재할 텐데, 그거가 이제 베어링의 허용 속도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어링이 회전할 수 있는 허용 속도가 당연히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기 위한 이제 속도 지수가 바로 한계 속도 지수 또는 한계 속도 계수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설계의 변수로 도입을 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 속도의 지수는 이와 같이 D하고 N으로 계산을 해서 나오더라. 이 D는 이제 베어링의 안찌름을 의미를 하고요. D는
이거는 이제 베어링의 안찌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회전 속도 RPM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한계 속도 지수는. 그리고 한계 속도 지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윤활유의 방법에 따라서 베어링의 회전 속도에 대한 한계를 나타내는 그런 기준값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계 속도 지수는 베어링의 형식과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리테이너의 형상과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누르는 하중,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같은 베어링이라고 해도 윤활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윤활유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윤활유도 가격 차이가 존재하죠. 비싼 건 또 비싸고 싼 건 또 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윤활유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